자신이 죽음의 피해자가 될 것인지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마 그날도 그랬을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참아가며 마지막 힘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어떤 말이던 아니면 자신의 고통을 표현했던 고 한인택군. 사건 발생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건은 미제 사건입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 그만큼 많은 정보도 남아있지 않았고 진술들이 매우 복잡하게 서로 엉켜있어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하던 이 사건을 여러분과 정리를 하게 되는 이유는요, 수사기록과 판결문 내용 때문입니다. 정말 경찰이 지목했던 그 범인들이 맞았을까요? 아니면 제3자, 당시에도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확정적으로 범인을 지목해 놓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토요 사건 팩트, 서울 광진구 구이동 한인택군 살인사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우선 여러분과 사건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5년 9월 6일, 그 6일에서 7일로 넘어가는 새벽 12시경 112에 신고전화가 접수됩니다. 무언가 신음소리, 뭔가 아픈 고통을 표현하는 소리였는데요. 신고자의 위치 추적을 확인해 경찰이 출동을 했지만 당시에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약 1시간 지난 2005년 9월 7일 새벽 1시 10분경 서울 광진구 구이동 산 17-13 그 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칼에 찔린 채 피를 흘리고 바닥에 엎드려 사망해 있는 것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목격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키 175cm에 62kg. 사인은요, 복부 자창으로 인한 대동맥 절단, 즉 복부 안으로 뚫고 들어가 대동맥을 절단해 혈액 안에 응고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무려 1200cc였다고 합니다. 복부 3.3cm 정도의 자창, 즉 한 번에 치명상을 입힌 겁니다. 그리고 손톱에선 따로 유전자형이 검출이 안 된 그렇게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 파출소에서 고작 1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사망합니다. 17세 한인택군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이 사건 현장이 말하는 내용이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우선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김군, 정군 이런 사람들에 대해 집중하거나 제3자와 관련된 내용 여러가지 포인트들이 나오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알아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첫째, 바로 동선인데요. 그 늦은 시간 한인택군은 왜 그 사망한 장소, 아무도 있지 않은 그 장소에 있었던 걸까요? 두 번째, 한인택군을 살해한 범인 혹은 범인들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요? 우연히? 그리고 만나서 그 다음에 액션이 어떻게 나왔던 걸까요? 큰 길 쪽으로 걸어 나오고서 있던 한인택군을 보고 칼로 위협을 했다? 그럼 얼마만큼 도주를 했던 걸까요? 세 번째, 면식범일까요? 비면식범일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합쳐보게 되면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당시 한인택군의 행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 현장도 중요하지만 그날 뭘 했냐가 매우 중요하죠. 저희는 한인택군의 당일 행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인택군은 피해 당일이었던 2005년 9월 6일 오후 4시경에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모군, 이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모군과 함께 매우 친한 친구라서 나 너랑 같은 학원 다닐래? 라고 이미 얘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모군이 다니는 학원에 6시경에 도착을 해 그 학원을 등록합니다. 그 이후 이군은 자신의 수업을 들으러 갔고 여기는 한 군은 자신이 반배치 시험이라는 걸 봤지요. 그리고 반배치 시험이 끝났지만 이군은 어차피 수업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뭐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인택군은 7시 30분경 다른 친구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같이 놀자라는 것이었죠. 그 무리들이 누구였냐면 신군, 김군, 그리고 이군. 자, 학원에 있는 그 이군이 아닙니다.
이 3명은 다른 쪽의 NPC방 그곳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얘기를 하고 같이 놀자라고 해 이 3명과 한인택군을 사로 만나게 되는데요. 그 시간이 저녁 8시 반, 중곡동에 있는 Y초등학교 앞이었습니다. 그 앞에 학교 문구점에 있는 오락기, 설치된 오락기에서 함께 오락게임을 하다가 30분 정도가 지난 9시경 같이 있던 4명 중 2군의 누나가 집에 들어와라 라고 얘기해 2군은 가게 됩니다. 그러면 3명이 남았네요. 바로 신군, 김군, 한인택군 이렇게 남은 겁니다. 그 이후 함께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다가 분식집에서 함께 떡볶이를 사 먹은 것까지도 내용이 확인됩니다. 김군은 저녁 9시 반경 집을 향하게 됐지요. 이제 남은 건 신군과 그리고 한인택군입니다. 이들은 저녁 9시 30분경 IPC방, 여러분이 방송에서 보셨던 그 PC방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약 2시간 정도를 와우라는 게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11시 26분경 PC방을 나온 것까지도 확인됩니다. 자신의 집에 가기 위해 편의점 앞에서 원래대로 강변역까지 가는 마을버스를 기다리다가 11시 42분경 어머니와 통화를 마치고 버스가 오지 않자 신군에게 나 그냥 걸어가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 방향 쪽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 시간이 11시 50분이었습니다. 자, 신군은 집 근처로 걸어간 것까지 확인되지요. 자, 이게 이날의 행적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이날 한인택군의 행적은 일상적이지가 않았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갔다가 원래 가는 루트대로 시간에 맞춰서 강변역에 가 자신의 집 쪽인 구리시로 갔다. 이게 아닙니다. 이날은 매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지요. 만약 면식범이라면 누군가 한인택군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럼 함께 있었던 사람들, 나머지 3명과 연락을 취하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통화, 문자, 발신 어디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한인택군이 그 PC방에 나와 집으로 가는 그 행동 자체도요, 모두 일상적이지 않았던 변수의 행동이었지요. 자, 저희가 그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그날의 행동은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변칙적인 행동이었다. 그런데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를 못 탈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다 가서 위협을 하고 쫓아갔다라는 건 매우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인을 지목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면식범일 거야.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이유도 되게 이상합니다. 112 당시의 신고 음성을 듣고 김땡땡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 김땡땡? 야, 이거 뭐 이렇게 살해한 거 보면은 면식범일 거야. 일단 학교에 가서 그 이름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묻습니다. 김군과 그리고 한인택군의 사이가 어떻느냐. 중요한 말들, 자신들에게 유리한 말들만 찾았던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2명의 용의자를 특정합니다. 바로 김군과 정군이었죠. 김군은 평소에 한인택군과 내가 사이가 좀 안 좋았다, 혼내주기 위해 칼을 들고 다녔다라는 말로, 그리고 정군은 나한테도 뭔가 감정이 안 좋았는데 때마침 김군이 그렇게 얘기해서 함께 뒤쫓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일단 내용들로만 나온 거니까요, 당시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한인택군의 당일 행적의 명확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군과 정군의 당시의 행적이 공식적으로 써있는 내용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군은 땡땡 고등학교 1학년을 재학하며 같은 학교 1학년이었던 한인택군을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손을 한번 봐줘야 되겠다는 식으로 소문을 퍼뜨리자 한인택군에게 앙심을 품었다. 2005년 9월 6일 저녁 11시 50분경 서울 광진구 소재 IPC방 앞길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등산용 칼, 전체 길이 25cm, 칼날은 13cm인 칼을 소지한 채 다가가 나를 왜 손봐준다는 말을 하고 다니냐 라고 얘기하며 허리에 꽂고 있던 칼을 꺼내 보이자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같은 동이었던 산 17-13 소재 도로까지 뒤쫓아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대항하자 이를 피하면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칼로 복부를 일에 찔러 즉시 현장에서 복부자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공소사실 내용대로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김군과 정군은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능력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날 그 PC방을 갈 거야. 그 PC방 앞에서 기다리자. 아니요, 정확히 하나 있습니다. 버스도 못 탈 거야. 버스를 놓치고 걸어올 거야 라고 기다리면서 칼날을 들고, 그리고 마주쳤습니다. 평상시에 손 봐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칼을 딱 꺼내 보여주자마자 평상시에는 내가 너를 좀 손 봐줄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런 한인택 군이 그걸 보자마자 무서워서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뒤쫓아 가다가 바로 그 사건 현장까지 가 또 그 안에서 트러블이 생겨 칼로 찔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그들을 범인으로 지목했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 범인으로 지목했던 이유는 바로 도주하는 방향에 있었던 그 산쪽 길로 올라가고 있었던 가운데 있는 주유소 아르바이트생 윤씨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범인인 것 같은 남학생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2명의 남자에게 쫓기는 한인택군을 보았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둘이 다시 돌아왔다. 한인택군만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됐죠. 즉 목격자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이상하게 느끼는 것 중에는요.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오게 됩니다. 경찰이 이 정도로 확신했으면 분명 유죄가 나왔어야 되는데 정군 같은 경우는 아예 혐의가 없어 기소 조사되지 않았고 김군 같은 경우엔 살인죄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들이 도대체 뭐 때문이었을까요? 단순히 그 음성? 목격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한 가지씩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하신 건 한인택군의 당시의 행적에 대한 사실, 그리고요 김군이 당일날 뭐 했는지, 정군이 당일날 뭐 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수사를 통해 확인이 되는 내용이 말이죠. 그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김군과 정군이 처음부터 진술조서를 꾸밀 때의 내용들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서로 말이 안 맞았지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진술이 번복된 건 아까 여러분이 들으신 그 내용, 도주에서 찔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 핸드폰의 발신, 역발신, 그 모든 문자 내역까지 조회를 해보게 되면요. 김군의 행적은 다른 곳이었습니다. 김군은요. 다른 친구, 이 사건에 나타나지 않는 친한 친구 한 명과 같이 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들은 9월 6일 방과 후에 5시 30분 학원으로 갑니다. 둘이 말이죠. 둘이 같은 학원을 다녀 학원에 가서 보충 수업을 들은 것도 확인이 됩니다. 학원에서 체크가 되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보충 수업을 듣고 나서 저녁을 먹으러 나옵니다. 그리고 7시 20분경 다시 학원을 갑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학원이 끝난 시간은 저녁 10시 30분이었습니다. 학원 수업을 들은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서 이들은 10시 35분경 학원 옆에 있는 만화방을 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화방에 가 김군의 친구가 자기가 빌렸던 만화책을 반납합니다. 거기서 김군이 아 맞다. 나도 내야 되는데? 나도 반납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둘은 함께요. 김군의 집으로 가서 그 안에서 김군은 만화책을 챙기고 친한 친구는 김군한테 CD를 빌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11시 1분경 다시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김군은 가져다 주러 플러스 친구를 배웅하러 뭐 이런 생각이었죠. 만화방에 다시가 김군은 반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친구는 다른 곳, 당연히 집으로 갔겠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책을 빌려 나온 다음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다른 친구지요. 동네 친구인 다른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5분간 같이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래 같이 있던 친구 있지요.
함께 학원을 다녔던 친구가 저녁 11시 27분경 김군과 전화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기록에 따르면 밖에 차 소리도 안 들렸고요. 되게 조용했어요. 뭐 숨 차는 소리도 없었고요. 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자, 그러면 확실한 건 김군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 이런 식으로 갔다면 학원에 갈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평상시 칼을 소지하고 다녀야 됩니다.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가 아니면 학원을 마치고 친구랑 같이 집에 왔을 때 CD를 빌려주고 만화책을 챙기며 칼을 다시 챙겨야 됩니다. 물론 그 칼을 챙기는 이유는 한인택군을 죽이기 위해서겠죠. 근데 그 칼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한인택군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11시경에는 PC방에 있었지만 그 PC방에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11시 27분경 분명히 집에 있는 듯한 전화통화, 그런 식으로 전화를 했다. 물론 그 진술을 100% 신뢰할 수 없지만 난해하다는 건 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군이 문제가 있습니다. 정군은 그 사건 발생 당일 11시에 학원 수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요 11시 30분에 집에 왔습니다. 물론 매번 있던 루틴적인 활동이라 부모님이 11시 반에 집에 왔을 것이다 정도로 얘기해 좀 늦게 왔겠지,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들어와서 30분 정도의 편차가 있을 수도 있잖아를 의심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다른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지요. 근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김군과 정군은 어떻게 만나야 되죠?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군이 만나서 한인택군을 가서 살해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김군은 평상시에 칼을 갖고 다니지 않으면 집에 와서 친구가 있는데 칼을 챙기고 같이 나와 만화방에 가서 빌려주고 다시 빌려받고 그 이후에 나오다가 우연히 다른 친구를 만나 같이 걸어오다가 뛰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친구 11시 30분경 버스에서 내릴 정군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군을 만나서 둘이 우연히 마주치게 되고 야, 한인택 죽이러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이 둘이 와야 이 사건 현장이 말이 됩니다. 자, 근데 과연 이럴 확률이 진짜 있을까요? 이런 우연성들이 모두 겹쳐서 우연히 보고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칼을 갖고 있고 한인택군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럴 거라고 예측하고 그 아내 앞에 있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의심을 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목격자의 진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목격자는 그곳으로 올라가는, 언덕으로 올라가기 전에 있는 주유소 아르바이트생 윤 씨였습니다.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그 도로를 보고 있었는데 뛰어갔고 한인택군이 뛰어갔고 의문의 남성들이 쫓아갔다, 이런 식이었죠. 이틀 후에 그 학생이 그 학생이었구나 라고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언제부터 뛰었을까요? 어디서부터 한인택군이 뛰었을까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진술에는요 어쩌면 주관적 개입이라는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냐면 쫓아왔을지 같이 뛰었을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완전 뇌피셜로 뒤에 얘기할 부분인데 범주를 넓히자라는 것이죠. 만약 쫓아온다, 한 명이 도망간다, 긴급한 상황이다라고 본인은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아니었다면 이들은 어디서부터 뛰었을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만약 PC방에서부터 오다가 어서 마주쳤고 도망을 쳤다면 그 중간에 보인 사람이 있지 않았었을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들이 셋이 걸어오거나 혹은 이들이 함께 어디선가 마주치고 얘기를 나누다가 때마침 신호가 바뀌었고 파란불이 곧 꺼질 것 같아서 이들이 만약에 뛰었다면 갑자기 뛰는 모습을 보고 야, 뭐야? 라고 소리를 쳤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바라봤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목격자의 진술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격자의 진술이 회를 거듭할수록 이상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도 이상했고 최초의 진술의 내용은 되게 불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과연 명확한 게 몇 개나 있을까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여기가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4일째 되던 날 9월 10일 김군을 보여줍니다. 8일째 되던 날 바로 정군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범인이 합리적으로 체포가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 목격자에게 범인이 맞느냐라고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군이 앞에 있습니다. 몰래 썬텐된 차 안에 태워서 10분간 김군을 보게 합니다. 혹시 그때 뛰었던 사람이 김군이 맞나요? 4일 지났습니다. 김군 맞아요. 8일째 됩니다. 8일 되는 날 목격자에게 또 보여줍니다. 정군이 맞나요? 정군 맞아요.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목격자가 범인을 지목한다는 건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사 방침상 목격자가 안에 들어와 있고 범인과 키, 인상차기가 비슷한 사람들을 조로 나눕니다. 1조, 2조 이렇게 들어와 자신이 본 사람을 지목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야지만 법정 증거로 명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저게 김군인데 저 사람 맞아요? 정보를 먼저 줬다는 겁니다. 정군인데 그때 갔던 사람 맞아요? 자, 정말 이상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 말대로 하면 어떤 것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경찰은 눈빛만으로 이 사람이 범인이 분명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목격자의 진술도 그쪽에 점점점 매칭시킨 듯한 모습, 그리고 김군과 정군에 대한 내용, 최초 진술조서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점점 바뀌며 자득이들이 맞다라는 식으로 모든 걸 매치시킨 모습, 너무 한정적이고 편파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만약 김군과 정군이 범인이 맞다면 이 사건은 우연성이라는 거라기보다 정말 어떤 방법인지 알 수 없지만 철두철미한 계획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지만 그 철두철미한 계획에서 빠져나가는 건 변수, 한인택군의 당일의 행적과 관련된 문제는 분명히 입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인택군에게 범행을 저질렀던 범인들, 그때 정말 목격자의 진술대로 봤던 사람들과 일치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 쉽게 범인들이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린 게 아닌 걸까요? 이 사건은 너무 면식범 위주로 수사가 되다 보니 중요한 내용들을 전부 놓친 게 아닐까요? 저희는 뒷이야기에서 일종의 뇌피셜입니다. 난 이런 뇌피셜이 싫다라고 하시면 여기까지, 그리고 함께 의견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뒷이야기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은 그날의 행적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잘못하면 한인택군을 나쁜 사람, 불량 학생 이런 식으로 인식할까봐요.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평범하기보단 친구들과 노는 걸 되게 좋아했던 그런 학생이었고요. 공부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했을 때 무조건 나쁜 학생 이런 식으로 딱 합쳐서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본 내용에 따르면 한인택군은 흡연을 한 걸로 확인됩니다. 친구들도 그랬고요. 흡연을 했던 기록으로 확인이 되는데, 저희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진행을 하는 거냐면 사건 당일날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같은 친구들하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다른 친구들 3명. 근데 그 친구들하고 있을 때 좀 시비가 붙은 게 있었다고 해요. 그 신군이 이제 진술을 한 건데, 신군하고 한인택군이 같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건물 같은 데 뒤에서 같이 이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갑자기 골목 쪽에서 중3 고1 정도로 보이는 애들 2명이 와서 지나가는데 한인택군하고 조금 눈싸움? 약간 그런 트러블? 그런 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런 문제가 끼는 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키가 175, 한 명 170 정도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내용들까지 당시에 다른 목격자를 본 사람이 또 이쪽에도 수사가 들어갔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이유였는데요. 거기가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뒤에서 나왔던 얘기였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많이 보시면은 접하실 수 있겠지만, 윤 씨가 극도로 제보하는 걸 꺼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사건 발생 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무슨 뻑치기라고 하죠. 뭐 폭행 같은 걸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진술을 제대로 못하게 하거나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누군가가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위협적인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연성이라고 겹친다 일지 아닐지 여러 가지들이 너무 많이 겹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까지 함께 나왔던 건데요. 일단 경우의 수를 제일 나눠보고 싶었어요. 만약에 정군과 김군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날 임택군이 누군가를 마주쳤고 누군가가 그걸 위협한, 뭐 속대님이 그렇게 마주치면 되면 금품 요구겠죠. 금품과 관련되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이 무서워서 이제 도망을 치듯이 도망을 쳤고 그 위치가 아까 말씀드린 사건 범행 현장까지였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현장까지 가서 그 안에서 뭔가 사건이라는 게 발생되고 나서 끝났을 가능성, 그래서 그거를 목격한 게 이제 주요 목격자분일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언제부터 뛰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목격자분께서 본 것과 그 우연성에 대한 거를 또 우연성으로 얘기를 했을 때, 다른 그 뒤에 일들도 했을 때 만약에 그들이 뛰어가거나 모습에서 주관적인 생각이든 개입이 뭔가 된 부분에서 쫓아가고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보인다면, 그렇게 보인다면은 역으로 얘기하면 쫓아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함께 어딘가로 이동했을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거고, 그건 물론 뭐 뛰어가는 모습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느낌에 따라 다른 거라 정확히 얼굴 표정이나 움직임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호가 때마침 바뀌어서 그 장소를 같이 뛰어갔다라고 보는 그런 생각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맞췄던 것 중에는 집으로 가는 방향 쪽에서 만약에 막 도주라고 하죠. 막 도주를 한 상황 속에서 그쪽까지 뛰고 난 다음에 그 일이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라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뭐 족된 얘기로 그냥 조심스럽지만 그런 어두운 곳을 찾아간 게 혹시 담배 문제가 아닐까, 이런 문제도 있었던 거예요. 너무 여러 가지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수사를 너무 강압적으로 한 부분들도 분명히 껴있고 당시의 행적들이 명확하게 체크가 안 돼 있는 부분이라서 어떤 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경우의 수를 다 열어놓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게 그 당시의 수사가 부검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안 나오기는 했는데, 이날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05년, 뭐 매년 그렇지만 9월 6일이면 날씨가 엄청 더울 날이에요. 되게 더운 여름날 뛰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뛰어다니는 거, 그럼 분명히 많은 땀을 흘렸겠죠. 땀을 흘렸을 거라고 유추가 되는데, 그래서 칼에 분명히 지문이 남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흔적, DNA든 어디든 남았을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잘 발견이 안 되더라도 DNA든 뭐든 분명히 뛰면 땀이 났을 거라서 근데 저도 이거 뭐 내용을 어디선가 확인 전달을 받았지만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범행 도구가 이후에 뭐 파기됐는지 없어졌다라고 얘기해서 그 부분도 지금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누군가의 이야기로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디에서도 딱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딱 가능성 위주의 이야기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진짜 누군가가 기억하거나 누군가가 목격했거나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거나 이런 내용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진짜 아쉽고 답답했던 건 처음에 임택군이 경찰에 전화를 하고 그 장소에 출동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살아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쩌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냥 당시의 내용들, 상황들, 그리고 각각이 뭘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지, 워낙에 여기 부분에 많이 관심을 질문, 제보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이런 거 알려달라고, 확인해달라고 많이 말씀하셔서 당시의 조서, 초기 조서들 나중에 바뀐 거 말고요, 그거랑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까지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이 모든 걸 보면은 김군과 정군을 약간 어긋나는 부분도 너무 많고 좀 너무 우연성이 많이 겹치니까 차라리 확률이 개인적으로 제일 높은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삥 뜯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장소 쪽에서 그 늦은 시간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가 속된 이유 이제 삥 뜯는 뭐 이제 그런 시도를 했는데 그걸 보고 한태군이 도주를 했고 도망을 갔고, 왜냐면 그때 당시 돈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택시를 탈 차비가 없었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버스를 탈 돈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구리시였던 자신의 집에 이제 마을버스 한번 타고 자기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딱 그 상황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까지 뺏기면 자기는 당시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혹시나도 하는 건데, 나는 왜 뛰었지라는 생각에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인데 이건 뇌피셜이에요, 여러분. 가장 확률이 높은 뇌피셜은 따라가다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뛴 게 아니야. 야 조용히 해. 대부분 이렇잖아. 조용히 해. 너 시끄럽게 하면 알지?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해서 따라가다가 이제 어느 쪽으로 그쪽, 왜냐면 대부분 야 일로 와봐 이런 식으로 해서 데리고 가잖아요. 어둑한 데로 데려가니까 그 순간 파란불이 뜬 걸 본 것 같고, 그 횡단보도, 왜냐면 횡단보도도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빨간불이 어떻게 뛰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보고 횡단보도 타이밍에 뛰지 않았을까 싶어요. 도망을 치웠는데 쫓아온 거겠지. 쫓아오고 그 언덕길 쪽 방향으로 올라가는데 뭐 지쳤다던가 아니면 뭐 따라 잡혔다던가 그런 식으로 돼서 거기서 일단 다리를 먼저 찔렸다, 방어원 같아요. 그게 일종의. 먼저 어디를 공격당했는지 모르겠어요. 복부를 먼저 공격당했는지 아니면 다리를 먼저 공격당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보여지는 것 중에는 다리를 올려서 다리를 이렇게 막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수그리면서 막았다는 거 보면 칼로 위협을 하면서 정말 찌를 듯한 모습으로 움직였다는 것 같고, 그리고 피해자가 누워 엎드려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엎드린 상태로 있었다라고 되어 있던 걸 보면 과연 어느 정도로 그렇게 세게 했길래, 그러니까 서 있는 상황에서 아예 반발도 못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 느낌? 경찰이 진술했던 내용대로는 김군이 먼저 올라가고 정군이 뒤쳐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김군이 먼저 일을 저지르고 데려오면서 도망가라고 해서 뭐 정군은 자기는 못 봤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손에 반항은 없이 다리를 이렇게 막았다는 걸 보면 두 명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한 명이 팔을 잡았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어렴풋 들어요. 손에 어떻게 아무런 반항은이 없는지, 그러니까 손에 반항은이 없었다는 건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찌르려고 하니까. 그래서 허벅지 부분에 그래서 상처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범행 현장에는 한 명만 있던 게 아니라 두 명이 동시에, 한 명이 잡고 제압한 상황에서 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대부분 이게 좀 범행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범죄 피해를 할 때 한 명이 잡고 한 명이 공격을 한다고 할 때 한 명이 팔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팔을 잡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뒤에서 이렇게 팔을 잡으면 사람이 이렇게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일 수 있어서 대부분 보시면 이렇게 잡아요. 뒤에서 잡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잡은 범죄자들은 금방 풀려난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딱 잡았는데 뒤에서 팔만 이렇게 꽉 잡은다고 이게 사실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많이 잡거든요. 그러니까 팔 어깨 부분이죠. 여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팔도 이제 범주가 좁아지니까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닌 거니까. 근데 이렇게 매달리면 들 수 있는 거는 다리밖에 없어요. 다리를 이렇게밖에 못하니까 자기가 어떻게든 반항을 하려고 하면 몸을 흔들면서 다리를 이렇게 올리려고 할 거예요, 계속.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유추예요. 그냥 추측이고요. 저도 그냥 사건 내용이든 뭐든 봤을 때, 그러니까 정군이 뒤에 왔다라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현장이 봤을 때는 2명이 같이 해야 더 말이 되지 않으면 다리에는 방어흔 같은 게 보이는데 손에 방어흔이 없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네, 하여튼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여러분하고 그 음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왜 딥하게 들어가지 않았냐면 우리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소리 문제인데 우리가 소리로 지금 테스트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뭐랑 비슷하면 사람이 실제로 음성도 듣고 싶은 대로 들리는 것처럼 말도 그렇게 들리는 효과들이 있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는 거. 이런 거. 모래반지 빵야빵야 이러면 그렇게 듣고 보면 그래 보이고 뭐 반칙이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러면 뭐 반칙이지 말이 많아처럼 보여요. 몰바이 시발로마 라고 하면 그렇게 보여요. 뭔 말인지 말해봐라 이러면 또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이런 부분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선입견이 진짜 껴요. 무조건 선입견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왜 당시에 아무렇지 않게 야 이게 김군이야 이렇게 확정을 내렸다는 건 그걸 만약에 김군이 아니라 김군하고 비슷한 이름? 임군? 이런 식이었으면 답 없었을걸? 김군이 아니라 임군 이래버리면 또 임군으로 매치가 될 거예요. 김이 이러면 김이 아니라 임 이럴 수도 있거든. 근데 마침 그런 사람이 있어. 처음엔 김군인 줄 알았는데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임군이래. 그게 김이 아니라 임인가봐.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건데 왜 저걸 받아들였는지 참 모르겠어요. 네. 제가 여러분께 판결문을 몇 가지를 읽어드릴게요. 이 녹음되어 있는 CD가 있는데 그 녹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난인데요. 우와, 하야, 저, 아니면 조, 와요, 여, 대, 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게 김군에 대한 이름이 들어가서 음절로 나눴어요. 그래서 김일 가능성이 뭐 없고 두 번째 음절이 그 이름일 가능성에 대한 거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판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도 판정을 다 해보고 분석해봤는데 그 이름이 나왔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음절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도 3음절 단어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판단이 됐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칼 부분 있죠. 범행 현장 부근에서 발견된 범행 도구 등산용 칼에서 그리고 이제 김군의 지문이나 혈흔 같은 것도 안 나왔고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이나 타액 같은 데서도요 유전자형이 아예 검출이 안 됐대요. 범행 현장에서도. 그리고 그 김군의 집에서도 신발부터 범행과 관련된 있는 모든 것들을 체크해서 흙 같은 것도 확인했대. 그 주변에 꽃길이라서 흙까지도 검출해봤는데 그 흙도 안 나왔고 어떤 것도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김군한테서. 그거라도 찾아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다요. 그러니까 만약 김군이 거기에 진짜로 갔다면 그 장소에 묻혔고 묻을 흔적들까지도 전부 조사했는데 없다예요. 어디에도. 그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당일날 흔적부터 그 이후에 나올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나서 피해자를 그렇게 했다라고 보여진다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은 외부에는 많이 다 나갈 수는 없던 건지 다 안 나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내용을 대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김군이 범인이 아니야. 범인이 맞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군이 범인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러네 라는 입장. 그렇다고 무조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론은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요. 그 얘기예요. 맞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법에서 판단할 땐 무저충의 원칙으로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많은 어떤 분들이 의심하는 야 그래도 김군이 범인 같아라고 하시더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무죄가 맞고 김군이 만약에 범인이 아닌데 이렇게 갔어도 당연히 무죄가 나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김군이 진짜 범인이 맞아 라고 한다면 이 모든 우연성들이 전부 다 계획적으로 움직여서 전후 과정이 다 바뀌어야 되고 당일의 현장 흔적부터 다 끝나야 돼요. 과연 모르겠
그죠? 그럴 수 있을까 싶은, 네. 그랬습니다.